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적 의미가 큰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남북 신뢰 회복 구상을 밝혔는데요.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면서 일본과 어떤 상생 협력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일 메시지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본 매체들도 이 대통령이 대일 관계 개선 의지가 담겼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바로 내렸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한미일 협력 관계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이제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일본 측에서는 과연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어갈 거냐 아니냐 이런 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 끝나고 직후 일본 매체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물어왔어요. 북한 문제도 물어보면서. 그러나 이재명식 실용외교,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자. 이런 관점의 메시지를 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풀어가려는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네. 더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경축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패전일에 맞춰서 며칠 전에 방한을 했었던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시치 사네아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 오늘 어쨌든 관련한 발언을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 또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좀 복잡한데 일본의 맥락을 이해하면 독일은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독일은 전후에 나치 독일의 청산이 사실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소련하고 연합국과 합쳐서.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자기들이 잘못한 나쁜 전쟁이라고 역사 교육을 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패전국 일본이 1949년 중국 공산화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이게 나쁜 전쟁이 아니고 그냥 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야스쿠니를 가는 겁니다. 일본 국민 감정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바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게 샌프란시스코 체제거든요. 여기 우리도 배제됐고 그 당시 중국, 대만, 소련도 다 배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일본은 동맹국이 돼버린 거죠.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반성이라는 표현이 총리가 들어간 게 93년 호소카와거든요. 예. 그때 주어가 불분명했어요. 네. 제일 확실한 게 94년 무라야마 총리가 자기들이 끼친 전쟁에 대해서 반성과 애도 이런 표현이 나왔고 이게 2012년까지 반성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이제 아베 때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13년 만에 이시바가 총리가 처음 썼는데 이것도 주어가 전쟁이에요. 전쟁의 교훈과 반성 이렇게 나오지 자기들이 누굴 피해를 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13년 만에 반성을 썼지만 그건 사실 50점짜리죠.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한파고 우리한테는 크게 불리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시바 총리가 그 권력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계속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의 보수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참정당이라고 이번에 극우 정당들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중립적인 앞에 전쟁이라는 얘기를 넣은 거죠. 그게 이제 이시바의 고민이죠. 예,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이시바 총리가 오늘 이야기를 한 반성은 어느 정도 대외적인 메시지고 그렇죠. 좀 뭐 참배라든지 공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내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용어에 사과라든지 침략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13년 만에 반성을 넣었지만 그런데 주어가 자신들이 침략행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고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자들이 묻힌 1급 전범들이 묻힌 용납 안 되는 행위지만 일본 국민 민족주의 정서에서는 야스쿠니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한일 관계 개선은 하고 싶지만 사실 또 본인의 어떤 약한 정치적 기반을 또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평화였습니다. 신뢰 회복 또 대화를 강조를 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뭐 교류, 협력, 재개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좀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 합의 내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뭐냐면 남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라처럼. 예.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한 나라거든요. 북한도 그랬어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월 또 그 전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을 적대관계 통일민족개념 삭제했고 김여정이 7월 28일 진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조한관계 그랬거든요. 조한관계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면 이제 외교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대통령께서 기본합의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국제법적으로 나라는 인정 못한다. 그러나 사실상 나라 대 나라 관계를 하자 이거거든요. 이걸로 지금 입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이제 전망을 해보면 아마 북한이 반발하는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면 북한이 아마 호응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기념을 자기도 불리하니까. 그러나 근본 입장이 지금 충돌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나라 민족 개념을 부정하는 북한의 입장과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위배되고 또 국민 정서와도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입장을 정리했다 확실하게. 그러나 당연한 거고 이건 만시지탄이다.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의 담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 허망한 개꿈이다라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사실 표현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내놓는 대북 유화 메시지에 계속해서 좀 이러한 강경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나오죠. 그러나 9.19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게 불리해요. 정찰이나 훈련 능력 이런 게 탁월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으로, 전략적 판단으로.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네. 그러나 그게 대화 재개 의사표시는 아니다. 본인들 말대로 응당했어야 될 행동들이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도 그렇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그렇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이 없어요. 무력통일도 없어요. 합의통일입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에 대해서도 그냥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어느 체제로 간다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민족통일 개념 지은 건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못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받으라니까 자가당착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8.15 경축사는 저는 당연하다. 그리고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여기 입각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광복절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도 첫 공개 연설에 나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남 대미 메시지는 좀 빠지고 북한과의 어떤 밀착 관계만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서 어떤 뭐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패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8.15 때 직접 연설에 나선 건 최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전에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날 평양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연설을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전승절이 없었다면 8.15 광복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조국 광복은 김일성이 한 거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우리 독립운동을 싹 지워버렸어요. 심지어 김일성이 소련군 극동군 88 독립보병여단 대위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안 알리거든요. 네. 무조건 김일성이 한 걸로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조국 해방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8.15 때도 러시아 파병을 하고 북러 밀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김일성 얘기보다는 한반도 얘기보다는 러시아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본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건 용납을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동안 조국 광복 무조건 김일성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민족 개념 삭제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혼란, 또 조국 광복에 대한 김일성 등식, 이건 선전이지만 이것 모두 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의아해하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5월 연설 자체가 본인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좀 부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북한판 내란이에요, 사실은. 북한판 파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 그러면 우리도 열망이 더 컸어요, 사실. 예. 우리가 못 먹고 못 입는 게 통일 분단 때문이야? 인민군 10년 왜 통일 때문이야?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보면은 그 눈이 이글이글 거렸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통일하네? 민족안에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다 조국 광복은 김일성이 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뭐 여러 국제 정세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어질 당장 다음 주 일정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3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갔는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입니다.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주 큰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알래스카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푸틴, 트럼프가 만나거든요. 근데 푸틴이 그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러시아, 미국,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미러가 있고요. 한반도를 다루는. 아무래도 북한군이 파병됐으니까 이 미러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한일회담이 이제 증거문다리를 있고 그다음에 한미회담이 있거든요. 그럼 이 큰 흐름이 국제정세의 큰 흐름이 하나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돌파하고 마련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영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영토 교환한다 그랬다가 아니다. 이건 다음번 회담을 위한 증거문다리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복잡한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입구지 출구가 아니에요. 러우 전쟁에. 그러면은 이 그림은 그래도 트럼프발 러우 전쟁 휴전이거든요. 트럼프 중재. 그러면 이제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푸틴이 중재하는 북미 협상. 왜냐면 둘이 프렌드십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의 끝은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거든요. 김여정이 담화를 7월 29일 날 냈고 또 냈잖아요. 어제. 예. 그 두 개가 미국의 허망된 꿈이다 이 얘기지만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를 요구한 게 7월 28일 날. 그 사고를 바꾸면 만나겠다는 거. 어제 나온 것도 김여정이 낡은 사고 방식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낡은 사고를 버리면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담화는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휴전으로 가고 일단 흐름을 잡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중동 사태 거의 이제 트럼프가 그리는 이란 구립, 하마스 괴멸, 헤즈볼라 타격, 지금 후티 약화 이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트리플 크라운 이거 노벨상으로 가거든요. 여기다 또 보너스까지 생겼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중재, 태국 캄보디아 중재,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앙숙 요 사이도 중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라는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사실상 노벨상 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좀 열리게 되는데 글쎄요. 그 후에는 또 미국 정상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제 의제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또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에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뭐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 되고 떼돈 벌고 있잖아요. 자기만 내세우면 좋은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희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뭘 내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네. 숫자로. 그러니까 뭘 받아냈다. 이런 걸 내세우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내가 몇 % 올렸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미국 나토가 국방비 1% 정도 낼 때 우리는 2.5에서 3%를 꾸준히 내왔고요. 예. 누적 국방비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세계 5인 거죠, 우리 재래식 전력이.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현재 1조 5천억 내는데 그거 지금 다 못 써요. 매년 수천억씩 남깁니다. 더 막 올리려도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걸림돌은 안 될 거다. 그러나 분명히 증액은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국방비를 투자했냐면 우리 전차가 한 2,300대 내외거든요. 근데 나토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까지 합쳐도 1,000대가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방비를 막 강압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3.8% 요구했다는 설도 나오는데 그게 순수 국방비인지 나토처럼 3.5% 국방부 1.5% 간접비인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접비까지 치면은 상당 부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뭐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부담은 안 될 거다. 나토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전쟁이나 평화 부문의 업적을 위해서 다음 타깃에 북한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매우 말씀하셨거든요. 크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인상하거나 이런 목소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지금 나토를 5%를 때렸기 때문에 3.5 플러스 1.5죠. 그러니까 동맹국에도 이제 아시아 동맹국도 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일본도 1%대 쓰다가 이제 2%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도 3.5 플러스 1.5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3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상징적이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압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뭐 방위비 부분도 그렇고 뭐 상징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부분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 재래식 전력은 확실히 하죠. 그런데 핵 확장 억제, 미국 해구산이 쉽게 말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북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다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우리로서는 미국의 확실한 확장 억제,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확실한 신뢰성 제고 이 부분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결국 또 경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1,000억 달러 LNG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못을 박으려고. 왜냐하면 아직 합의문은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마스가 이 해양 패권에서 미국은 지금 조선업 부활이 절실하거든요. 세계 상선 시장에서 우리가 28%, 중국이 54%거든요. 일본이 11%고 미국은 0.1%예요. 군함은 발주하고 있지만 이 상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군함 생태계도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미국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고 이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 결국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놓지 않겠다는 게 확실해졌으니 규모 감축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한미동맹 자체.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확실하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주는 전략적 억제 능력은 확실하게 받아내고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해외 원정군은 이제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인계철선 개념도 사라졌어요. 동두천 이쪽 다 없거든요. 북쪽에.
그럼 한미동맹의 전략적 억제력만 강화하면, 실효성만 강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